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해 봄 한양 골목 어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만 말씀드리지요. 그 해는 유난히 봄이 일찍 왔습니다. 2월 초순부터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버들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해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해 봄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렇듯 전국에서 선비들이 모여들었고 저잣거리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누구는 벼슬을 꿈꾸고 누구는 가문이 영광을 바라며 또 누구는 그저 살 길을 찾아 붓을 들었지요. 여관마다 선비들로 가득 찼고 주막에서는 밤새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는 책이 불티나게 팔렸고 필방에서는 붓과 먹이 동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를 김선비라 부르겠습니다. 김선비는 3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정확히는 28이었지요. 집안은 넉넉지 못했으나 글재주만큼은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때 벼슬을 지낸 적이 있었으나 아버지 때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김선비는 어릴 적부터 가난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여름 더위에도 겨울 추위에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동상이 트도록 붓을 잡았고 촛불이 다 타도록 글을 썼습니다. 그의 아내는 삿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었고 그는 과거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과거를 보았으나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첫 번째는 21살 때였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글씨가 흐트러졌고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23 때였습니다. 시험 전날 배탈이 나서 제대로 답안을 쓰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25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잘 쓴 것 같았으나 역시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27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의 글재주는 뛰어나지만 운이 없는 것 같다고, 혹은 시험에 약한 것 같다고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지만 김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시험을 보던 날 김선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답안이 술술 풀렸습니다. 평소라면 한참을 고민했을 문장들이 저절로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붓을 놓았을 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붙을 것이라고. 방이 붙던 날 김선비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 한가운데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꿈이 아닌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분명히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동료 선비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주막 주인은 술 한 잔을 건넸습니다. 축하하오, 김선비. 이제 벼슬길이 열렸소. 고생 끝에 낙이 왔구려. 사람들이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김선비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에는 묘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런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날 밤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나 쉽게 붓은 것 같았습니다. 문득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노력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미쳐 있었습니다. 발견한 것은 같은 여관에 묵던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비라고 하겠습니다. 이선비는 김선비와 같은 고을 출신이었고 이번 시험에도 함께 응시했으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김선비가 나오지 않자 문을 두드려 보았지요.
김형 아직 주무시오? 점심이 다 되었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선비가 문을 밀자 빗장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김선비는 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키득키득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선비가 깜짝 놀라 불렀습니다. 김형, 무슨 일이요? 김선비가 돌아보았습니다. 부르면 대답은 했으나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이선비가 손을 흔들어 보았으나 김선비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김형. 아침을 먹어야지 않겠소?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소? 주막에 가서 국밥이나 먹읍시다. 밥을 먹으라 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작게 웃기만 했습니다. 키득키득.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섬뜩했습니다. 이선비는 당황해서 여관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와서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다른 선비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으므. 맥은 정상이고 열도 없으므. 상처도 없고 독을 먹은 흔적도 없으므. 다만 마음이 어딘가로 가버린 것 같소. 그게 무슨 말이오? 의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이오. 혼이 제자리에 없는 것 같소. 혹시 큰 충격을 받았거나 무서운 것을 본 것은 아니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며칠 뒤 김선비의 아내와 동생이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를 알아보오. 울먹이며 남편을 불렀으나 김선비는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웃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웃었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았으나 김선비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형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시오. 나요? 동생이요. 하지만 김선비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결국 가족들은 김선비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레에 실려가는 김선비는 여전히 허공을 보며 가끔씩 웃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김선비라던데? 급제하고 미쳤다더군.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그 일이 있은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급제의 기쁨이 너무 커서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요. 너무 오래 고생하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이룬 일이라 그 감격에 마음이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평생을 바쳐 공부했는데 드디어 이루니 정신이 나가버린 게지. 기쁨도 병이 될 수 있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군.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선비가 머물렀던 여관방에서 묘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을 청소하던 종이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방 구석에 타다 남은 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타지 않아 글자 몇 자가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명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너무 흐릿했고 종이도 거의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부적이었소. 붉은 글씨로 쓴 것 같더군. 어떤 이는 편지였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편지였소. 누군가가 보낸 편지가 틀림없소. 또 어떤 이는 그냥 낙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끄적인 글씨겠지. 너무 깊이 생각할 것 없으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소문만이 골목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날 밤 여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낮은 목소리가 들렸소.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소. 어떤 이는 검은 그림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봤소.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선비와 같은 고을 출신이었습니다. 이름을 박선비라 하겠습니다. 박선비는 김선비와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함께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함께 과거를 준비했지요. 어렸을 때부터 둘은 친했습니다. 김선비가 가난하면 박선비가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선비가 낙심하면 박선비가 격려했습니다. 다만 박선비는 집안이 좀 더 넉넉했고 그래서인지 벼슬에 대한 열망도 조금 덜했습니다. 나는 벼슬 같은 건 관심 없네. 그냥 시골에서 편하게 사는 게 좋아.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반드시 벼슬길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박선비는 김선비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그렇게 의지가 굳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선비는 한양에 올라와 김선비가 머물렀던 여관을 찾았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그날 밤의 일을 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소. 저녁 무렵 김선비가 돌아왔고 방으로 들어갔소. 밤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소. 그저 조용했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사람이나 아무것도? 주인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러고 보니. 뭔가 있습니까? 손님은 없었습니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사람 있었소. 밤늦게 김선비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소. 삼경쯤 되었을 겁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 보았더니 한 사람이 서 있더군요. 김선비를 찾는다기에 방을 알려주었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굴은 보지 못했소. 갓을 깊이 눌러쓰고 있었으니까. 도포도 온통 검은색이었소. 다만 목소리가 젊은 사람 같았소. 아니, 이상했소. 젊은 것 같기도 하고 늙은 것 같기도 하고 묘하게 울리는 목소리였소.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 오래지 않았소. 1시경쯤? 그리고는 나갔소. 문을 여는 소리에 살짝 깨서 창문으로 보았는데 그 사람이 골목으로 사라지더군요. 걸음걸이가 이상했소.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주인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마치 걷는 게 아니라 떠가는 것 같았소.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소. 그래서 기억에 남았소. 박선비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관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김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전날 밤 둘이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작은 주막에서였습니다. 둘은 막걸리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김선비는 조금 취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었지요. 이번엔 꼭 붙을 것 같네. 박선비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확신하나? 자네는 늘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따라 자신만만하군. 김선비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혹은 체념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근거라 글쎄,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 느낌? 자네답지 않은 말이군. 자네는 늘 확실한 것만 믿었잖나? 김선비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선비가 이상하게 여겨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김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 무슨 말인가? 만약 누군가가 와서 자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아주 쉽게 대신 작은 대가를 치르면 된다고 하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박선비는 웃었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나? 술이 과했군. 그런 일이 어디 있나? 세상에 공짜는 없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세상에 공짜는 없지.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술김에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처럼 말했었지요. 마치 이미 선택을 한 사람처럼. 박선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떤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김선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닐까? 혹시 그날 밤 찾아온 사람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한 것은 아닐까? 혼을, 정신을, 혹은 무언가 다른 것을.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정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상한 거래를 했을 리 없다고.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박선비는 며칠 동안 한양에 머물며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김선비와 친했던 선비들을 만나고 그날 밤 여관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한 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여관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소. 무슨 냄새랄까 향 같기도 하고 탄 냄새 같기도 하고 묘한 냄새였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정 무렵 그 골목을 지나갔소. 그때 이상한 걸 봤소. 여관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 불빛 색이 이상했소. 붉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촛불 같지 않았소. 주막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비가 여기 왔었소. 술 한잔 하고 갔는데 표정이 묘했소.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소. 박선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확신은 들었으나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김선비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선비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허공을 보며 가끔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남편을 돌보고 있었지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부스스했습니다. 박선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급제하던 날 혹시 누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한양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기쁨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도 못 가서 이 꼴이 되어 돌아왔으니. 그럼 그 전에, 과거를 보기 전에 누군가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혹시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거나.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 달 전쯤 남편이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봉투에 이름도 없었고 누가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모릅니다. 남편이 혼자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뒤로 남편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뭐랄까, 걱정이 줄어든 것 같았달까요? 평소라면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해하고 잠을 못 이뤘는데 그때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 편지는 어디 있습니까? 태워버렸어요.
남편이 읽고 바로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물어봤지만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 박선비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석양이 붉게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김선비가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혹시 그날 밤 찾아온 것은 이승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혹시 김선비는 악마나 귀신 같은 것과 거래를 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큰 기쁨에 정신이 나간 것이겠지요. 혹은 과로로 인해 몸이 상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또 돌았습니다. 그해 과거 시험에서 한 가지 묘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중 하나가 시험 전날 밤 어느 주막에서 화제가 되었던 내용과 거의 똑같았다는 것이지요. 그 주막에 있던 선비 몇몇이 그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시 논쟁이 되고 있던 정치적 사안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바로 그 주제가 시험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소. 정말 신기한 일이오. 그래서 우리는 답안을 쓰기가 수월했소. 이미 생각을 정리해둔 주제였으니까. 하지만 김선비는 그 주막에 없었습니다. 박선비는 그 주막을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주막 주인도 그날 밤 거기 있던 선비들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요? 박선비는 김선비의 답안지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조에 아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통해 답안지 사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었을 때 박선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답안의 내용이 그날 밤 주막에서 나눴던 토론 내용과 거의 일치했던 것입니다. 논리 전개도 사용한 예시도 심지어 문장 구조까지 유사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쓴 것처럼, 아니 어쩌면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쓴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김선비가 미리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누군가가 문제를 빼돌린 것은 아닐까? 그러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심만이 떠돌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단 말이오. 의심스러운 일이오. 분명 뭔가 있소.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소? 그냥 운이 좋았던 걸 수도. 그러던 중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관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참판이었습니다. 집에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라진 것이지요. 가족들이 관가에 신고했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최참판은 한강 하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몸에는 외상이 없었고 사인은 익사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극심한 공포의 표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것 같았소.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로. 검시를 맡은 관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부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김선비의 일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자살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살해당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역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은 평소 성실한 관리였고 빚도 없었으며 적도 없었습니다. 왜 그가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김선비는 여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았으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약속 지켰는데 왜? 대가 너무 커. 돌려줘, 내 것을 돌려줘. 그리고 이따금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없었어. 눈이 텅 비어 있었어. 웃고 있었어. 계속 웃고 있었어. 아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마다 남편 옆에서 자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박선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김선비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선비와 단둘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망설였으나 결국 방을 나갔습니다. 박선비는 김선비 앞에 앉았습니다. 김형, 나를 알아보겠나? 나다, 박선비다. 김선비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형,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나에게 말해주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네. 김선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형. 그래, 나다. 무슨 일이 있었나? 김선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매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왔어. 누가?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이. 무슨 편지? 한 달 전에 편지가 왔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급제시켜주겠다고. 박선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간절했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래서? 편지의 과거 시험날, 문제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급제하면 그날 밤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나? 김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났어. 삼경의 방에 왔어. 어떤 사람이었나? 검은 옷을 입고 갓을 깊이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 무슨 말을 했나? 축하한다고, 약속을 지켰으니 대가를 받아가겠다고. 무슨 대가? 김선비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내 안에 무언가를 가져갔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니게 되었어. 그게 무슨 말인가? 영혼, 혼 아니면 이성, 무언가가 사라졌어. 그 사람이 손을 뻗더니 내 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냈어. 아팠어. 너무 아팠어. 김선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웃었어. 그 사람이 계속 웃었어. 얼굴도 없는데 웃고 있었어. 소리도 없이 계속. 박선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나를 잃어버렸어. 생각할 수가 없어. 기억할 수가 없어.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아니야. 이해할 수 있겠나? 나는 이미 죽은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김선비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비는 충격을 받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김선비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따금 무언가를 보는 듯 눈을 크게 뜨기도 했으나 이내 다시 멍해졌습니다. 밥을 억지로 먹여도 곧 토해냈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을 돌보았으나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구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은 경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혼은 이미 이곳에 없으노. 스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육신은 여기 있으나 혼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소. 아마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아내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김선비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놀라 다가가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야 해.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김선비는 허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한 곳에. 부르고 있어. 가야 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누가 부릅니까?
하지만 김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구나. 약속한 날이 왔어. 여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내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체념의 미소였습니다. 미안해. 욕심을 부렸어. 쉬운 길을 택했어.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그리고는 다시 눕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해질 것 같아. 그것이 김선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병으로 죽은 것이라고. 오래 누워 있어서 몸이 약해진 것이라고.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의원도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에 이끌려간 것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남편을 데려간 것을. 김선비가 죽은 뒤 그의 동생이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책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글씨는 시간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볼 때는 검은색이었다가 잠시 후 보면 붉은색으로 보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겠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날 밤 나를 만나야 하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하오. 약속은 간단하오.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대가로 그대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겠소.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때 알게 될 것이오. 아래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대의 것은 더 이상 그대의 것이 아니오. 하지만 약속을 지켜도 결과는 같을 것이오. 다만 시간이 다를 뿐. 선택은 그대의 몫이오. 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이미 선택은 시작되었소. 맨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없는 문자였습니다. 마치 글자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 기호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졌습니다. 동생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그 편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이는 타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닿아도 그대로였습니다. 물에 담가도 젖지 않았습니다. 찢으려 해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은 그 편지를 깊이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의 무덤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형님, 부디 편히 쉬소서. 그리고 용서하시오. 제가 미처 말리지 못했소. 그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선비의 이야기는 점차 잊혔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고 다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새로운 과거 시험이 열렸고 새로운 급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가끔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시험 전날 밤 혹시 누가 찾아와도 문을 열지 말라고. 혹시 편지가 와도 읽지 말라고. 혹시 누가 도움을 준다 해도 받지 말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전해졌을 뿐입니다. 마치 미신처럼. 마치 예시하기처럼. 하지만 어떤 선비들은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혹 시험 전날 밤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편지를 읽지 않고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하기도 했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박선비는 그 뒤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비의 일을 겪은 뒤로 벼슬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두려워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대신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지요.
작은 서당을 열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부자가 되지는 못했으나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쉬운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느니라. 아니, 가봐서도 안 되느니라. 어떤 길은 한번 들어서면 돌아올 수 없느니라. 스승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아직 젊고 욕심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너무 쉽게 얻은 것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값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스승님, 운이 좋아서 쉽게 얻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선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운이라 그래, 운도 있지. 하지만 진짜 운과 가짜 운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진짜 운은 노력 끝에 찾아오는 것이고 가짜 운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씀이 무게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스승의 얼굴이 조금 슬퍼 보였다고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혹은 구하지 못한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김선비가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미쳐버렸다는 것, 그리고 결국 죽었다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거래의 결과였다는 것만을. 혹자는 말합니다. 그저 우연이었을 것이라고. 정신이 약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미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혹자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모든 것에는 균형이 있고 그 균형을 어기면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된다고.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아는 것은 적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무언가를 쉽게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 대가 없는 선물은 없다는 것. 너무 좋은 기회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것보다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 쉬운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미신이라고. 현대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 알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올지, 누군가 여러분의 소원을 쉽게 이루어주겠다고 할지, 대가는 작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할지, 그때 문을 열기 전에, 편지를 읽기 전에, 손을 내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문 너머에 누가 서 있는지, 그 대가가 정말 작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방식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후일담.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선비가 죽고 10년쯤 지난 어느 해였습니다. 박선비는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선비라고 소개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한가? 과거 시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왜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글재주가 뛰어나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선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친구가 하나 있었네. 아주 친한 친구였지. 그 친구는 나보다 더 간절했고 나보다 더 노력했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지.
아니, 결과는 좋았으나 그 과정이 좋지 않았네. 무슨 뜻입니까? 그 친구는 쉬운 길을 택했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지. 나는 그 모습을 보았네. 그래서 깨달았지.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여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도착하느냐가 어디에 도착하느냐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정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과거를 봐야 합니다. 가문을 일으켜야 하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거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정도를 걸으라는 것을. 지름길을 찾지 말라는 것을. 혹시 스승님, 시험 전날 밤 이상한 일을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박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실은 최근에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앞둔 선비들에게 이상한 편지가 온다는 소문을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 중 일부가 이상해진다는. 박선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인가? 스승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박선비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선비에게 김선비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편지에 관한 것, 그날 밤의 일, 그리고 그 결과까지. 정선비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네, 만약 그런 편지를 받거든 절대 읽지 말게. 태워버리게. 아니, 태워지지도 않을지 모르네. 그렇다면 깊이 묻어버리게.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욕심을 버리게. 쉬운 길을 원하는 마음 자체를 버리게. 알겠습니다,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정선비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 전날 밤 정선비는 여관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정선비는 긴장했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찾아온다는 말인가?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정선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선비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지요. 그러자 문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하얀 봉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봉투에서 희미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선비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집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김선비의 비극이 떠올랐습니다. 정선비는 편지를 집지 않았습니다. 대신 촛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위에 초를 기울였습니다. 밀랍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지가 저절로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불처럼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연기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쉿. 마치 누군가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 아니,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은 소리. 정선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니, 발자국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끌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떠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정선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경문을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시험을 보았습니다. 정선비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신은 멀쩡했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정선비는 자신의 실력으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급제한 뒤 정선비는 박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자네는 옳은 선택을 했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냈네. 그런데 스승님, 그 편지는 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박선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네. 다만 짐작할 뿐이지. 아마도 사람의 욕심을 먹고 사는 무언가가 아닐까? 이승과 저승 사이에 존재하는 무언가.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이용하는 무언가. 그렇다면 외관가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자네도 받지 않나? 그것은 실제하네. 정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선비들에게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네. 경고를 받아야 하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호기심을 가질 것이네. 욕심이 큰 사람은 경고를 들어도 유혹에 넘어가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좋습니까? 박선비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네. 다만 경고할 수는 있지. 그리고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네. 우리는 그저 등불을 밝힐 뿐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각자의 몫이니까. 정선비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그 뒤로 정선비는 벼슬을 하면서도 젊은 선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귀담아 들었고 어떤 이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경고는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박선비는 늙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임종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너희들아,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욕심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니까. 다만 그 욕심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욕심을 부리되 욕심이 너희를 부리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것이니라. 그의 무덤 옆에는 김선비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박선비의 유언대로 두 친구는 죽어서도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허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교훈입니다. 쉬운 길의 유혹, 큰 대가, 그리고 선택의 무게. 우리 모두는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쉬운 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인지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